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올해 이번 달은 이걸로 마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으로 간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57페이지. 저당권은 이제 물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 자세히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이어서. 저당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안 써도 돼. 저당이 무슨 뜻이냐면 담보로 그냥 안 쓰시오 그러면서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것을 저당이라고 그래. 담보로 잡거나 잡힌다. 그러면 저당, 아까 담보는 제가 설명했지? 채무이행 확보수단 또는 채권회수 확보수단으로 잡히거나 잡는다. 잡는 사람을 저당권자, 잡히는 사람을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저당권은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네가 내 토지를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가거라 라고 교환가치를 인정받은 물건을 저당권이라고 그래. 근데 저당권은 중요한 게 여러분 저당권은 폭력배라고 그래서 신사라고 그래서 신사는 등기만 해놓고 점유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이렇게 돼 처분해서 바꿔가거라. 그러면 저당권은 점유요 비점유요? 등기만 해놓고 빚을 안 갚지? 그러면 팔아서 경매로 팔아. 경매로 팔아서 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자 357페이지 봤더니 저당권의 내용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자는 시작.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을 보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소유자가 저당권자에게 처분 가치를 맡기는 거예요. 담보로 잡아. 그런데 저당권을 봤더니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저당권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주로 채무자이겠지만 채무자가 잡힐 물건이 없으면 제3자가 대신 잡혀도 괜찮다고 말이야. 제3자가 대신 담보로 물건을 잡혀줘도 괜찮은데 여기다가 제3자에다 밑줄 그으셔. 제3자에다 밑줄 그으시고 물건을 갖고 보증을 쓴 사람을 밑줄 그으셔. 물상보증인이라고 그래. 물상보증인. 물건 갖고 보증 선 사람을 모시라고? 물상보증인. 그럼 물상보증인은 주의하셔야 돼. 물상보증인은 빚쟁이요? 빚쟁이는 아니요? 채무자는 아니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그냥 채무자가 빌려 쓴 채무를 물상보증인이 확실히 이행한다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담보로 잡혔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을이 1억을 빌렸어. 1억을 대요. 그럼 1억을 빌렸던 을이 나중에 빌렸던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갚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담보를 요구하는데 을이 담보로 잡힌 물건이 없거든. 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있잖아. 친구인 병이 아버지로부터 친구인 병이 자기 건물에다가 담보를 제공해줘. 그러면 등장인물이 여기서 몇 사람이야? 셋. 그냥 여러분 공부 잘하려거든.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 나한테 맨 물어보러 오면 등장인물도 모르고 온 거야. 등장인물. 너 초등학교 때 소설의 3대 요소도 모르냐? 대사, 등장인물 이런 것들 알아야지.
그래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지? 그러면 갑을 뭐라고 그러냐면 등장인물이 다시 채권자, 을은 돈을 빌려 쓴 사람이므로 채무자라고 그러잖아. 됐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 그 요 사람이 담보로 잡히잖아, 지금. 그래서 요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등기되었으면 채권자가 여기다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 동의해?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해서 남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어. 그러지?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것만 밑줄 그것이 한 장 넘겨. 358페이지. 358페이지 맨 밑에서 3번에다 형광펜 준비. 358페이지의 맨 밑에서 3번에다 형광펜. 저당권 설정 행위는 형광펜 처분 행위이므로 빨리 밑줄 안 그어? 밑에서 3번 이놈아. 밑에서 동그리면 3번. 다 같이 시작.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나? 그러면 저당권 처분 권한은 아무에게 있는 것이야? 소유자에게만 있는 것이야? 소유자에게. 이 소유권 모르면 안 돼. 자, 이거 본다.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머릿속에 들어왔나? 그럼 어디 한번 읽어봐. 3번 다시 읽어본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시작. 처분의 권리에다 밑줄 그으셔봐. 처분의 권리. 그럼 어디? 처분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 소유자에게. 얼른 써. 빨리 가만히 있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다 내일 물어보면 모를 텐데 안 써.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어디? 자, 이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자,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봐.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나오거든. 이제 O냐 X냐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돼. O, X. O, X. 금방 지금 전해가 나눠지잖아. 이 내용을 둘러싸고. 이거 맞나 틀리나 나도 모르겠네. 앞에는 아까 밑줄 그라는 건 타인의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해야지. 여기 봐. 그러면 여기서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는데 채무자는 을이거든. 근데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병이지? 그럼 병은 지 물건을 갖고 설정을 해? 남의 물건 갖고 설정을 해? 지 물건.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지 물건이 아니지. 여기서 잘 봐야 돼.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는 을이요, 병이요? 병이잖아. 병은 지 물건 갖고 잡혀, 남의 물건 갖고 잡혀. 그러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맞네.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또 가서 둘이 가서 옥상에 가서 싸워. 저당권자가 누군지 설정자가 누군지 싸우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그래서 애운다. 소설 쓴다. 내가 별짓을 다 한다 내가. 미안해. 말이 좀 거칠어서 그래. 주댕이를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설정계약.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주는 사람은 소유권 있어야지. 그러므로 소유권자만 설정해야지. 또 금방 거기까지 왔어.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야 돼. 남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해야 돼. 그러면 타인 소유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맞네. 맞아. 설득돼?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해.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책에 359페이지에 위에서 양가로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나오지. 거기다가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이제 설정 등기에다가 메모해봐. 오른쪽에 설정 등기에다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서류를 법원에다 내잖아. 근데 신청 서류를 법원에다 내면 법원이 그 신청서를 전자처리 정보에 이렇게 전자정보 처리 장치에 입력하잖아. 그것을 서류를 제출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정보로 제공한다. 또 이런 말을 써. 다시 한번 신청 정보. 신청서를 내는 거거든. 근데 과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다 등기소에다 내면 등기관이 그 신청서 보고 그냥 기록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저장을 하지. 그래서 컴퓨터에다 저장한다고 해서 등기법 시간에 다 신청 정보라고 그래. 그럼 신청 정보에 신청서야, 그게 사실은. 근데 신청서에다가 등기부에다 신청서에다가 꼭 기재해야 될 내용이 있어. 안 해도 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돈이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니까 돈은 꼭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돈은. 그런데 시간은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임의적 기재사항은 시간이 있지. 이런 건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그럼 어디? 돈을 빌려주었다면 변제기 있었지, 변제기. 돈 받을 날. 그러면 그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겠어, 임의적 기재사항이겠어. 시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잖아. 이런 기재 안 해도 돼. 어디?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약정했어. 그건 기간은 시간이지. 꼭 적어야 돼,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돈은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돈 때문에 생명이 오가잖아. 목숨도 못 따고. 돈 좀 벌어놓은 거 있나, 집에? 없어? 돈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요. 그런데 돈 중에서도 여기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 돈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용익물권, 저당권 등기할 때 싹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이 지료 있었지, 지료. 우리 지상권에서는 지료는 요소였어, 요소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런 건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이자. 계약 체결할 때 이자는 꼭 받아야 돼. 안 받아도 괜찮아. 돈 중에서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 말이야. 이자는. 돈 중에서도. 그럼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겠어, 임의적 기재사항이겠어?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은 돈이잖아. 그러면 여기 지료 아니지? 이자 아니지? 그럼 필이요, 임이요? 옳지. 전세금 필이요, 임이요? 필. 보증금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계약의 요소가 아니야. 계약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건 특약사항이야, 특약사항. 그러므로 위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면 이제 전세금은 요소였잖아. 전세금은 요소였어, 요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야.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이해 갔나? 그럼 어디? 돈 빌려준 채권액 1억 기재해야지. 저당권자가 빌려준 돈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필이요, 임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버리면 돼. 그러므로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채권액이고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사항란에 권리자는 꼭 기재하잖아. 권리자는. 그래서 여기에 채무자와 채권에 여기 어디 봐. 돈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다고 아니다고? 이다고. 채무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인장 당사자도 등기 안 하면 그것이 등기부 있으나 말하잖아. 우리는 등기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권리자, 의무자, 등기 신청인이 있잖아. 권리자와 의무자가. 그럼 권리자와 의무자는 당연히 기재하니까 의무자는 기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자도 기재하고. 왜?
등기 신청인이 공동 신청해야 되므로 설득돼. 그래서 저당권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채권액은 기재해야 되고 채무자도 기재해야 돼. 그러면 저당권자는 당연히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권리자 의무자는 기재하잖아, 이렇게. 동의하셔? 그래서 이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은 그거 읽어봐야 그냥 이해하면 돼. 채권액, 채무자 이렇게 밑줄 그으셔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채무자를 기재할 때는 채무자 값이 이 세상에 하나냐? 그렇기 때문에 주소 정보 있었잖아. 아, 여기도 쓸 필요 없어, 이제. 주민등록도 기재해야지. 주소도 기재해야지. 주소에, 하나의 주소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 채무자의 정보를 확실하게 하도록 주민등록도 쓰고 주소도 기재하는 것이야,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나오면 당연히 주소와 주민등록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디? 저당권에서 필기는 몇 가지요? 세 가지지, 세 가지. 꼭 세 가지는 기재해야 돼. 다시 한번 채무자, 저당권자, 채권액. 이자는 기재해야 돼, 안 해도 돼? 변제기도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나머지는 싹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요. 그냥 그런 거 외울 필요 없다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험은 그런 것들 나와, 안 나와? 그냥 유효냐, 무효냐만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뭘 물어보냐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 이 등기된 대로 권리 변동 생기려거든. 자, 여러분,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합치되어야 한다. 그건 생각나? 우리 총칙에서 배웠어. 그래서 이제 메모해 보셔. 여러분들 교재에 359페이지에 이제 오른쪽에 메모해. 오른쪽에 359페이지다가 거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 나오지? 그러면 거기 359페이지 오른쪽 2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오른쪽에다 별표시고 여기서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등기의 유효 요건. 그러면 등기의 유효 요건으로 우리는 물권법에서 뭘 배우냐면 하나는 등기 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배워왔어. 그래서 여기다 1번 절차의 적법. 그러면 절차의 적법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에 정한 절차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 등기법에서 여러분들 29조의 각하사유 생각나? 등기법 토요일날도 배우고 평일날도 배우고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내가 돈 들여다가 두 번씩 해주는데도 모르냐? 토요일날 데려다가 등기법 선생님도 해주고 그러니까 등기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등기법이.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도 와서 지금 한 번씩 더 해주는데 돈 남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좀 동영상들 좀 봐이. 어? 아니 불쌍하지 않냐 내가 첫 하는 거 보면서 맨날 꾸벅꾸벅 와서 형님들 오셨어요. 인사하고 불쌍하지 않아? 미쳤다고 학교는 선생님 데려다가 돈 쳐가면서 하냐? 좀 이해해. 표현 적절로 하죠. 그러면 동영상 찍어놓은 좀 보기라도 해봐 좀.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마음에 평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간 2월달밖에 없어 이제. 3월달부터는 심리적으로 쫓긴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쫓겨서 옆에서 막 얘기하면 이제 공부는 않고 나는 언제 저만큼 따라가냐 하늘만 쳐다보고 휘 담배만 피우고 온다고 이러고.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3월달부터 요약제 강의할 때 12월달, 1, 2월달 했던 부분을 동영상 보고 오시오. 그러면 보고 오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은 3월달, 4월달에 그때 안정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그럼 5월달부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불나서 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그때부터는 탈락을 간다고 탈락을. 옆에서 1차 포기한다고 그러면 같이 포기하자. 같이 포기하자. 내년에 2차 같이 하자.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서 모여서. 자, 일단 절차의 적법. 그래서 등기법 29조를 위반해서는 안 돼. 29조 위반한 사항은 각하사유다 이렇게 배운다고. 일단 또 다음에 배울 것이고 물권법에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절차가 적법해야 되고 여기 계약의 내용과 요 계약의 내용 있잖아. 저당권 설정 계약 여기. 계약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합치돼야 돼, 그거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계약 내용과 기재 내용이 합치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물어봐. 채권자와, 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이 채권자야. 근데 채권자가 갑인데, 등기부에는 채권자가 아닌 A를 등기부에는 채권자가 을인데, 여기서는 을로 돼 있지? 그러면 꼭 그렇게 했나 봐.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을이 채권자지, 지금. 근데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거든. 근데 채권자가 아닌 병으로 기재해, 이렇게. 그럼 당사자가 달라졌지? 그럼 이거 주의하셔야 돼. 당사자가 달라지면 경정등기도 못해, 이거. 당사자가 달라지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되므로 나중에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은 무효사유로서 말소등기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외워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채권자 아닌, 메모해, 거기다가 그대로 오른쪽에다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격려된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중에 경정등기도 못 온다, 그런 거야. 이게 메모해. 경정등기 안 된다. 여기 우리 저당권자 등기해야지. 그러면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아니어도 괜찮아? 동일인이어야 된다니까, 그 얘기야 지금. 둘째, 채무자와 돈 빌렸던 채무자로 등기된 사람과 진짜 채무자는 같아야 돼? 동일인이 아니어도 괜찮아? 또 여기다 써놨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격려된 등기는 무효이다. 이것도 맞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당사자가 아까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계약의 내용과 등기 내용이 일치해야 돼?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돈 꾸어준 사람도, 돈 꾸어준 사람이 채권자. 그럼 채권자를 저당권자로 기재해야지. 돈 빌렸던 사람이 채무자. 채무자와 채무자는 같아야지. 여기까지 이해했나? 만약에 잘못되면 무효니까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이런 것을 괜히 엉뚱하게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원금 외우고 그런 건 시험 공부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런 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약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이제 보자. 계약 체결하려고 당사자 있어 없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사자와 목적이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당사자와 목적이 일치해야 돼. 그럼 당사자와 목적이 합치되지 않잖아. 그러면 무효등기니까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적 무효이므로 경정등기 대상도 안 되고 전부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조문 한번 읽어보고 가자. 페이지 357페이지에 356조 저당권의 내용을 보면,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고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당권은 점유를 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침해 시 저당 목적물을 나에게 내놓으시오 할 필요도 없잖아, 이런 거.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겠어, 없겠어?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을 수취할 수 없지.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거든. 그래서 과실을 수취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유치권자는. 근데 저당권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야. 을이 채무자이고 은행이 채권자인데, 은행은 등기만 해놓고 우리가 쓰잖아, 이거. 우리가 쓰니까 은행은 이 건물로부터 나오는 월세 이런 것들 손대지 마라, 그런 얘기야, 지금. 설득됐지?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저당권자는 자, 여기보다 등기된 권리자. 저당권은 등기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법원에다가 경매 좀 등기 좀 해주셔 신청을 해. 그럼 경매 신청 오면 법원은 잘 봐. 법원은 여러분들 경매는 국가가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청탁 등기를 해. 그리고는 이제 법원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만 하면 그 역할이 끝나버려요. 경매 신청했지? 그럼 누가 사고 팔아야 돼? 법원에다 경매 신청 오면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니까.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을 내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따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괜찮아. 등기되어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등기는 법원이 한 거요? 구청이 한 거요? 법원이 한 거요, 이거. 법원의 하급기관이 등기소 아니냐. 법원이 등기했는데 또 가서 법원한테 확정 판결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법원이 등기해놨으니까는 지가 믿어야지. 그러면 따로 확정 판결을 받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이 법원에다 경매 신청 오면 법원이 이렇게 해야 돼. 아직 빚 못 받았어? 예, 알았네. 그럼 등기소에다가 등기하도록 촉탁을 해. 그럼 등기관이 바로 법원이잖아. 형님이 부탁하면 하급법원은 바로 경매 개시 결정을 해. 그럼 경락이 나타나겠지? 그럼 법원이 어이 전화를 해. 싸게 팔았네. 물건값 제대로 받았네. 빨리 돈 받아가시게. 그 후로 다 등기관이 그 후에 법원이 전부 촉탁해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오면 더 이상 할 일이 있어 없어? 나머지는 법원이 등기까지 깨끗이 촉탁해서 말소까지 다 해줘. 이것이 경매다 하시면 돼. 그건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한번 들어두면 아마 등기법 배울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은 민법에서는 유효냐 무효냐 그것만 배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봤더니 이제 360페이지 봐. 저당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미안. 그 전에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봐야 되냐면 저기 375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그럼 여기서 일단 375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빨리. 맞나? 근데 여기서 봐. 여기서 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주고 받을 돈을 1억이라고 기재하는 것을 일반 저당이라고 그래. 보통의 저당이라고 그래. 근데 375페이지 봤더니 근저당이라고 나오나? 근저당은 1억을 빌려주고 나중에 빚이 자꾸 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1억을 빌려주고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설명하더라. 마이너스 통장처럼 늘렸다 뺐다 하도록 하는 제도를 근저당이라고 그래. 근저당 이렇게. 그러니까 근저당은 원금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는 저당권은 근저당이라고 그래. 한번 읽어봐. 근저당 나왔나? 저당권은 시작.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뭐만을 정하고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이 뭐냐면 이게 채무의 확정이 원금의 확정이야. 원금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항의 경우 이자는 최고액에 들어간 것으로 보므로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근저당인데 여기 봐. 자, 갑은행이 요즘에 을에게 1억을 빌려줘. 1억을. 그러면 1억을 빌려주고 등기부에 채권액 1억 이렇게 기재되지? 그런 걸 근저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 보통 저당, 일반 저당라고 그래. 근데 1억을 빌려주고 최고액 이렇게 2억 이렇게 기재하지 최고액 이런 걸 근저당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근저당은 뿌리만 저당권인데 원금이 안 정해져 있고 나중에 원금을 정하겠다. 그것이 근저당이라고 그래.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쓴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 저당이요, 근저당이요. 대부분 근저당이야. 그러니까 근저당은 최고액만 정해놨어. 그리고 1억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채무자가 10억이 돼도 돈을 안 갚잖아. 그럼 그때 경매하려고 하는 제도가 근저당이라 하시면 되고, 도중에 채무액을 늘렸다, 변동 증감이 돼서 원금이 아직 안 정해져 있다 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네. 원금이 정해진 경우, 그 다음에 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것을 근저당이라고 그래. 설득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본다. 저당권은 시작. 채무의 뭐만을 정하고, 됐어. 이제 최고액만 동그라미 치면 돼. 최고액만을 정하고, 최고액만 정하면 돼. 그러면 근저당권은, 여기 봐. 근저당권은 근자를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은 아까 보통 일반 저당은 등기부에, 여기 봐. 일반 저당은 근자 썼어 안 썼어? 근데 근저당은 여기다 근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 근자를 붙이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채권액은 정해졌어. 최고액만 기재해. 채권액이 일반 저당은 정해졌지. 근데 근저당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근저당은 여기 봐라. 근저당은 채권액이요, 최고액이요. 이렇게만 기재하고 채무자하고 똑같아 나머지. 그러면 나중에 채무가 정해지겠지? 그 채무가 정해지면 그때 경매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장 넘겨서 근저당에서 377페이지에 위에서 동그라미 2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나오죠. 그래서 근저당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다. 별표 5개를 해. 그럼 이 최고액은 언제 원금이 정해지냐 그런 뜻이야. 언제 이해 가셨나?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있죠. 이 기억번에 기간의 도래 동그라미 있죠. 도래에다 도. 기간의 도래에다가 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계약이나 근저당 설정 계약의 해지 나오나? 어디가 중요해? 그렇지, 해자가 중요하지. 해 동그라미 있죠. 해. 그 다음에 3번은 디귿번은 디귿번은 해지라는 뜻이야. 해지. 그 다음에 4번 니을번이 경매 신청 나오지. 경매 신청에다가 신 동그라미 있죠. 신. 경매 신청은 신. 그런데 니을번 봤더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되고, 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채권액은 근저당권의 소멸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되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이게 여러분 헷갈려. 그래서 저기다 메모해. 경매 신청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경매 신청에다가 신신 이렇게 써야 돼. 신신. 오른쪽에 미일본 오른쪽에 메모해.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안납 이렇게 써봐. 신신 안납 이렇게 그냥 써서. 자, 여러분들 신신 안납.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 근저당권 1번이 있는데 여기에 2번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2번 근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2번이 신청 오면 이 사람은 신청한 사람이야. 그럼 2번이 신청했을 때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에 정해지고 2번이 신청했을 때 1번은 신청하지 않았지. 그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경락대금 납부시가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 신청하면 나중에 경락대금 경매가 이루어져서 낙찰자가 납부할 수 있을겠지. 그때 자, 이 사람은 신청 안 했잖아. 그럼 신청하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경락대금 납부시가 있겠지. 납부시에 원금이 정해지고, 만약에 여봐 2번이 신청했다면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에 정해진다는 거야. 자, 여보다 신청한 사람은 신청시. 그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납부시. 그 내용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메모해야 돼. 신신 안납.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해. 모르면 그러면
1번에는 이렇게 1번이 있는데 여기에 저당권이 1번이 있고 근저당권자가 2번이 있어. 그럼 1번이 신청했대. 1번이 신청했어. 그럼 2번은 언제요? 납부시. 1번이 신청했지? 그 신청한 사람은 언제? 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시. 됐네. 그럼 이제 근저당권자 본다? 지금 이게 근저당권자야. 근데 전세권자가 신청했대. 연병을 이거 또 전세권자가 신청했대. 그럼 전세권자가 신청했으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신청시요, 납부시요?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맞을 것이다 하지 말고 대대로 답을 해. 지금 이 사람의 근저당권의 원금이 정해진 걸 물어보자. 이 사람의 전세권자는 전세금 등기가 1억으로 돼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전세권자가 신청했을 때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정해주는 시기를 물어보잖아. 오케이? 그러면 전세권자가 신청했지. 이 사람은 신청한 사람이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납부시요, 신청시요?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으면 신청시이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후순위가 신청을 하는 법이 어딨어. 다른 사람도 다 신청할 수 있겠고 가압류권자도 신청할 수 있겠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 후순위가 신청했다고 써 있잖아. 그럼 후순위만 신청할 수는 없지. 일반인도 다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근저당권을 그러니까 1번 전세권이나 가압류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근저당권의 채권 확정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1번 있으면 1번의 확정 시기, 2번 있으면 2번의 확정 시기 물어보는 거지.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 전세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거든. 설득돼? 한 번만 물어본다 이제. 1번 저당권자, 2번 근저당권자야 다. 그러니까 근자를 잘 봐. 근자. 2번도 근자요. 오케이? 근데 가압류권자가 경매했어.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 그 1번은 언제 원본이 정해져? 2번은 요번은 또 신청시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지 말고. 신청하지 않았지? 그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근저당권자는 납부시. 신청한 사람은? 아, 이놈아, 네가 그렇게 안 해줘도 다 알아. 빨리빨리 진도 나가. 알았어. 그래서 근저당권은 제일 중요한 게 근저당권은 자기가 본다. 도해 신납. 그리고 여기 신청 나왔고 납 나왔지? 그리고 이제 파산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만 써놓으면 돼.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당한다든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든. 그러면 이제 채권이 확정이 돼. 이렇게 메모해버려 밑에다가. 거기에 그 거래관계의 종료 나오지? 그거나 결산기 도래나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써보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 써놓고 1번 결산기 도래. 천천히 써. 시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계약 해지.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그 다음에 제3자의 경매 신청하면 경락인의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러면 근저당권자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 것 말고. 여기는 후순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하면 원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원금이 정해진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기를 외워야 되는데 다 같이 도해 신납.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제 제일 물어보는 게 여기야. 3번, 4번. 그럼 근저당권자가 채무자가 죽었대. 우리는 만약에 시험이 공부 덜 된 사람들 엮으려고 채무자가 죽었대. 채무자가 죽었어. 그럼 원금 정해져 안 정해져?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냐. 민법은 당사자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상속이 되니까. 재산이 문제지 사람 죽어봐야 아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했어도 건물은 존재하지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그러니까 자네 때는 한 100살까지 살 거예요. 100살까지 살려고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척 하면 안 된다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합격을 해. 여기 와서 부모들이 너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하는 척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합격하도록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20만 명이 55점에서 60점대를 넘지 못해서 20만 명이 온라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20만 명이. 이 사람들 때문에 20만 명이 원서 접수해 주잖아. 그러면 실제로 학원가에서 나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5만에서 뭐 한 7만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혜택을 보는 것이야. 실제로 온라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1000명당 30명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 합격하잖아. 그러면 한 6천 명 합격해. 온라인 20만 명이. 전부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대신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척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럼 하는 척 하는 사람은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게 기본서니까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쭉 한번 읽으셔야 된다고. 정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독도 않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뼈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조금 정리해야 돼. 물론 지금은 정리하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정리해 놓으면 환불 사건 벌어질까 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리 정리해 두면 환불 사건 벌어질까 봐서 공부 조금씩 하라고 그래. 그래야 9월 10월까지 가야 코너에 몰래야 특강도 듣고 돈도 벌 거 아니냐. 내 솔직한 심정이.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그렇게 작전을 쓴다니까. 학원가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1, 2월 달에 슬슬 다니다가 겨울에 추니까 얼음 넘어지지 말고 오시라고 이렇게만 얘기해. 그리고 이제 5월 달, 6월 달부터 바짝 조이려고 했더니 얘인장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이제 학원 오면 의자 발로 막 차고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저는 퇴학시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지금부터 공부를 좀 철저히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한번 보셔. 기본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적어도 저당권만큼 읽어야 돼. 저당권이 민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중요해.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뭘 설명했냐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한 거예요. 자, 저당권은 원금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근저당권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그럼 안 정해졌으면 언제 정해지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저당권은 원금이 언제 정해져? 도해신납, 파괴시 이렇게. 자, 이거 봐. 도해신납, 파괴시. 그렇게 외워 이제 집은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도해신납, 파괴시. 그리고 다시 신신, 안납.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배울 때 이건 물권 총칙에서 내가 한번 했던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등기라고.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등기 자체를 못해. 그래서 아까 뭘 배웠냐면 채무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채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만약에 계약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목적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권리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경정등기의 대상도 안 돼. 경정등기의 대상도 안 되고 말소해야 된다. 그것을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은 성립이 되면 이제 얼마까지 돈 받아가느냐. 그래서 이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보시자. 360페이지에 저당권의 효력 나오죠. 360페이지에 보셨나? 자, 우리 민법은 자 따라서 성립 뒤에는 무엇이 나와? 효력 다음에는
자네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름을 바꿔버려. 성효소로. 다시 한번 성효소. 민법은 다시 성립, 효력, 소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과정을 민법에서 그려놨어. 똑같다니까. 다시 한번 성립, 효력, 소멸.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된다. 그때 등기 나오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유효냐 무효냐 묻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그리고 이제 등기했으면 효력을 물어본다고. 효력.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저당권과 근저당권에서 효력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미리 아까 배웠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뭘 배우냐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얼마까지 받아가고 몇 순위로 받아가느냐 그거 배우려고 그러는 게 이거 쉬운 거라고. 그래서 첫째, 보통의 저당권자는 1억 빌려줬으면 1억만 받아야 돼. 이자도 받아야 돼. 이자는 안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되지. 근데 안 받아도 돼. 근데 이자는 주기로 했으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자 받아 안 받아? 은행은 깡패요. 중깡패. 그놈들은 다 받아간다고. 그래서 다시 원본. 원금이나 원본이나 같아. 다시 원금. 이자. 그러면 여기 1년간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자가 있는데 그 후로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그걸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고. 지연이자. 근데 지연이자는 후순위 때문에 자기가 한없이 돈 안 받고 있다가 이자 키워서 경매하면 후순위가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후순위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약금은 뭐냐면 네가 제때 돈을 못 갚으면 내가 손해가 생기니 그에 따른 제때 돈을 못 갚음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가 생기니 그것도 배상하라. 이건 등기해야 돼, 위약금. 그 다음에 이제 경매할 때는 감정평가도 하고 경매 신청도 하고 돈이 들어가지? 그것까지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쉬워 이렇게.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은 외워버려. 원리금, 지위비 이렇게 외워버려. 원리금, 지위비. 메모해요. 거기다가 그 3번에 저당권의 1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나오나? 거기다 이렇게 메모해. 이렇게 해놓고 저당권 이렇게 써.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이렇게 메모해. 저당권, 근저당권 메모하시고 아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원리금 지입이 해버리면 돼. 원금,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이렇게 비용.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아까 최고액 등기했지?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받아야 돼? 최고액까지만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경매 실행비용을 따로 받아. 경매 실행비용. 그래서 주의해야 돼. 자, 실행비용을 받는데 그러면 보통의 저당권은 이렇게만 써봐. 보통의 저당권은 실행비용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근저당권자도 받아 안 받아? 받지. 근데 보통의 저당권자는 실행비용을 원금과 따로 받고 근저당권자도 원금과 따로 받아 안 받아? 받아. 다만 최고액 속에 원금 들어가고 이자도 들어가고 지연이자도 들어가고 위약금도 들어가는데 실행비용만 안 들어간다. 그 차이가 있어.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어려운 게 아닌데 보통의 저당권자와 똑같이 다 받아 안 받아? 근데 다만 최고액에 들어가면 받는다는 거예요. 10억 이렇게 기재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면 다 받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최고액이 10억인데 이거 다 들어갔는데 실행비용이 또 5천만 원 있어서 5천만 원. 그러면 최고액이 꽉 찼더니 10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매 실행비용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따로 받아 못 받아? 따로 받는다 그 말이야. 실행비용은. 실행비용은 내가 강의 실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그림을 그려놓고 외울게. 최고액 속에
4개는 들어가, 이렇게 4개는. 5번 타자는 안 들어간다, 그 말이야. 5번 타자는. 그러므로 실행 비용은 따로 받아, 따로 안 받아? 최고액과 별도로 따로 받는다, 그 말이야. 최고액과는 별도로. 그래서 여기서 실행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어서 실행 비용은 모든 경매 실행 비용은 1순위로 변제받아, 1순위로. 그래서 자, 여기 본다. 최고액 소개. 실행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실행 비용은 언제 받아? 별도로 받는다 하시면 돼. 그럼 한 장 넘겨. 363페이지에 363페이지에 위에서 우선 변제료 효력 나오나? 우리가 시험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양가로 2번에 우선 변제의 순위 있었지, 순위. 그럼 요 사람들은 우선 변제 받으시방. 요만큼 우선 변제 받고 이만큼 받는데 도대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를 몇 순위로 받느냐, 그거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그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우선 변제의 순위에 이거 하고 실 거예요. 우선 변제의 순위에 메모해. 거기다 오른쪽에다가 우선 변제의 순위에 별표 넣으시고 여기다 우선 변제의 순위 메모. 1번은 저당권 실행 비용 메모해. 저당권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메모. 소액보증금 메모.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래.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 그 다음에 여기 최고액 여기 나오네. 저당권자의 원금은 저당권자의 돈은 5순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쓰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일단 이놈아 알아야지. 진도 나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몇 순위냐면 5순위야 결론이. 저당권자의 돈은 몇 순위로 받아?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최고액도 결론은 경매해서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액도 결론은 몇 순위야? 일반 채권자의 채권도 5순위요. 그런데 경매 실행 비용은 몇 순위요? 그러면 아까 경매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따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야. 최고 실행 비용은 1순위로 받아, 1순위로. 그리고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몇 순위이고? 저당권자는 5순위로 받고 나오면 돼. 그리고 세금은 몇 순위? 당해 목적물 자체, 저당권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4순위고, 그 다음에 세금을 먼저 받아야 돼. 사는 것이 우선이야. 그래서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있어. 먼저 이 사람들이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아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세금은 몇 순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3순위. 그러면 경매 실행했을 때 감정평가 비용이나 경매 실용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에어본다 비용이. 그리고 이 제3취득자라는 게 있는데 이따 배울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는 땅을 나중에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등기가 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저당권이 있는 땅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제3취득자요. 근데 비용을 투입했는데 경락대금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 사람도 비용을 일정 부분 기여했지. 그래서 이따가 배울 텐데 제3취득자의 비용은 2순위야 일단.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비용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선 변제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외워버려요. 자, 여러분들 비비소 당해 최고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비비소 당해 최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럼 비비소 당해 최고 외웠으니까 앞에서 보면 여기 보자. 아까 우선 변제의 순위에서 저당권자의 최고액은 몇 순위였어? 이 저당권자의 채권은 이게 원금이 정해지잖아 결론은. 이것도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원금이 정해져 버리면. 그래서 이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이 정해졌다는 것이야. 이제 경매가 실행되면 원금이 정해져.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이 되는 거라고. 일반 저당권이. 그럼 일반 저당권자의 원금은 5순위였지? 그러니까 실행비용은 몇 순위였어? 1순위잖아. 이 실행비용도 1순위야. 이것도 1순위로 받고 이것도 돈 되면 받고 이 사람들은 못 받으면 못 받고 그 얘기요. 받을 수 있으면 이것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은 받을 수 있으면 싹 받아. 최고위까지만 받아. 그래, 최고위까지만. 다 못 받는다고 최고위까지만 찜해놨으니까. 그러나 최고의 실행 비용은 최고액이 들어간다고 따로 받는다고. 자, 요건다. 비비소 당해 최고. 원리금 지입이. 채비. 막 정신이 없지. 근저당권자는 다시 채비. 보통의 저당권은 원리금 지입이. 공이 몇 순위로 받는다고? 몇 순위? 다시 비비소. 그런 것을 못 외우냐. 다시 비비소. 당해 최고. 이게 세트로 외워놔. 비비소, 당해 최고. 다시 한번 원리금 지입이. 채비. 비비소, 당해 최고 순위로. 머릿속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야. 쉬웠다 합시다.